자, 91회부터 다시 계속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불멸 얘기하다 제가 조금 상식적으로 딴 91행인데요. 뭐 제가 이런저런 얘기, 불사조 부대 얘기하다가 우리나라 이제 뭐 부대 편제에 대해서 좀 얘기를 했는데 불멸 뭐 이런 것들이 이제 불사조 같은 피닉스를 상징한다 이런 얘기죠. 그래갖고 이제 그 양쪽이 다 드러난 듯이 헥토르가 자기 부대뿐만 아니라 반대쪽에 적군지 진영을 향해서도 일기토를 할 테니까 한 놈 보내라 이렇게 얘기를 했단 말이죠. 이렇게 말하자 그들은 모두 잠자코 있었으니 거절하자니 부끄럽고 받아들이자니 두려웠기 때문이다. 거절하기에는 자기들이 병력이 센데 거절할 수도 없고, 그죠? 받아들이자니 두려운 게 뭐냐면 헥토르가 워낙 이게 무예가 뛰어나기 때문에 그리스 전체의 수많은 병력을 다 검토를 해봐도 제대로 이길 만한 사람이 잘 안 보이기 때문에 이게 참 누구를 보내야 될지 걱정된다 이 말이죠. 자, 이렇게 되니까 메넬라오스가 일어나죠. 자기가 하겠다 이 말이죠. 그들 사이에서 말했다. 그는 그들을 준엄하게 꾸짖었고 마음속으로 크게 개탄했다. 아, 허풍선이들이여. 그대들은 아카이오이족 계집들이지 아카이오이족 사내들이 아니오. 이런데 허풍선이라고 하는 게 무슨 말이냐면요, 말만 많고 실속이 없는 이 허풍선이라고. 허풍선, 우리 말하는 그 뻥쟁이란 말인데요, 이 허풍선이라고 하는 거는 그 실속이 없는 사람, 허풍쟁이 말이에요. 허풍쟁이, 허풍선. 이 허풍선이라면 허풍선이 허풍만 치는 사람, 실속 없는 사람. 자, 그래서 지금 다나오스 백성들 중에 아무도 헥토르와 맞서지 않는다면 이는 크나큰 치욕이 될 것이요. 그대들은 모두 간담이 서늘해져서 아무런 명성도 없이 멍청하게 여기 앉아 있으니 안전 그대로 모든 물과 흙이 되어 버릴지어다. 이러면서 이제 그리스의 명예가 지금 실추되는 상황이라는 거죠. 뭐 이렇게 겁내갖고 아무도 나서지를 않으니까, 그러니까 이제 자기가 그냥 나서는 거죠. 그와 맞서기 위해서 내가 몸소 무장할 것이요, 승리의 밧줄은 저 위에 불사신들께서 쥐고 계시니까. 우리는 설칠 뿐이지만은 이 신들이 아신다는 거죠. 위에 걔들이 다 결정해 놨다는 거죠. 결투의 결정권은 누가 갖고 있다? 승리의 밧줄, 결투의 결정권, 이것은 신들이 가지고 있다. 묘사가 굉장히 치밀합니다. 그는 이렇게 말하고 아름다운 무구들을 입었다. 아름다운 무구라 그러죠, 그죠? 참, 이 전쟁하러 나가는 그 갑옷을 입는데 이거 아름답다 그러니까 도대체 번역어가 왜 이렇게 나오는지 모르겠는데, 뭐 아니면 뭐 화려한, 뭐 보기 좋은 이런 게 아니고 아름답다 그러는데 도대체. 그러나 메넬라오스여, 이때 만약 아카이오이족의 왕들이 벌떡 일어나 그대를 제지하지 않았던들 헥토르의 손에서 그대는 인생의 종말을 맞았으리라. 이건 누가 하는 말입니까? 갑자기 작가가 끼어들어서 그때 그 심정을 참지를 못하고 터뜨리는 작가 개입, 전지적 작가 시점이 여기 나오겠네. 그래서 이거는 걸선이가 봤을 때 필요한 것 같아서 작가가 개입하고 있죠. 전지적 작가 시점. 이 주관, 글의 주관성이 보인다는 거죠. 이 작가가 개입하고 있다. 여기 보면 나오는데 전지적 작가 시점이 여기 어디에 보인다는 거죠. 104행부터 보이는 거죠. 그래서 독자들이 뭘 알게 해줘요. 이건 답답한데, 이 전투하면 실력이 훨씬 누가 낫다. 헥토르가 낫기 때문에 메넬라우스가 나가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작가로서 답답해서 막바로 해주고 있는 그런 테물. 그가 그대보다 훨씬 강하니까. 그리고 넓은 땅을 다스리는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이 손수 메넬라우스의 오른손을 잡고 큰 소리로 말했다.
제우스께서 양육하신 메넬라오스여. 자기 동생한테 또 이렇게 존칭하듯이 이렇게 얘기를 해요. 너는 제정신이 아니구나 이렇게. 이렇듯 무모한 짓을 해서는 안 되지. 괴롭더라도 꾹 참고 너보다 강한 전사와 단순한 경쟁심에서 싸우려 들지 말라. 아가멤논이 객관적으로 봤을 때에 헥토르가 무술이 뛰어나기 때문에 쓸데없이 갈 필요가 없다는 거죠. 굉장히 합리적인 생각이죠. 그죠? 이것이 이제 그리스의 어떤 사고방식이라고 볼 수도 있는데, 이게 일리아드가 주는 어떤 교훈일 수 있어요. 이런 것들이. 경쟁심에서 싸우려 들지 마라. 프리아모스의 아들 헥토르는 다른 사람들도 끓이는 상대로 너보다 훨씬 강한 아킬레우스는 그리스 연합군 최고의 무술 능력을 지닌 사람인데, 지금 아가멤논하고 싸워서 전쟁에 안 나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아킬레우스조차도 그와 만나길 두려워할 정도로. 근데 실제로 이게 맞는 말인지 정확히. 왜냐하면 아가멤논이 지금 아킬레우스라고 싫어하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 깎아내리려고 하는 말일 수도 있거든요. 이것도 염두에 두고 생각을 해요. 실제로 아킬레우스가 두려워했는지 아닌지 우리가 알 수가 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뭐 그런 식으로 이제 아가멤논이 아킬레우스조차도 쉽게 이기기 어렵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근데 네가 뭐 어떻게 나가서 하겠냐고. 아깝게 죽으면 안 된다. 이런 얘기를 지금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 너는 전우들 무리로 들어가 앉아 있거라. 그에게는 아카이오이족이 다른 사람을 대표로 내보낼 것이다. 다른 사람을 뽑을 테니까 가만히 있으라. 내 이르노니. 그러니까 아무리 겁이 없고 싸움에 물리지 않기로. 물리지 않다는 말 좀 봐야겠는데, 지겨워하지 않는다는 느낌도 들고 물러서지라고 하는 느낌도 들어요. 정확히 뭔지를 모르겠는데 여러분들이 한번 찾아보십시오. 이게 도대체 무슨 정확한 뉘앙스를 지니는지는 모르겠어요. 이 살벌한 전쟁과 무시무시한 결전에서 벗어난다면 지친 무릎을 굳건히 구부리고 싶으리라. 뭐 이러면서 이제 형이 이제 나서가지고, 아 너는 나서면 안 돼. 응? 저기 얘가 너하고는 비교가 안 돼. 그러니까 함부로 목숨을 갖다가 잃을 수 있으니까 다른 애를 보낼 테니 가만히 있어라. 하고 이제 달랜거든요. 그의 충고가 하면서 이제 옳았기 때문이죠. 그죠? 메넬라우스의 이에 따르자 시종들은 기뻐하며 그의 어깨에서 무구들을 벗겨주었다. 이번에는 네스토르는 전쟁 참전한 사람 중에 나이가 많고 인생의 경험이 많아서 중요할 때 자기 의견을 내서 아가멤논에게 뭐 이렇게 뭐라 그럽니까, 지금 자문 역할을 하는 사람이 아닙니까, 그죠? 네스토르가 나타나서 아르고스인들 사이에서 자기 나름대로의 경륜 있는 자기 어떤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것인데, 길게 얘기합니다. 다음 페이지 215 중간 160편까지 124에서 160편에 이르는 긴 얘기를 지금 하고 있다 이 말이에요. 아카이오이족 땅에 큰 슬픔이 닥쳤소이다 이러면서, 미르미도네스족의 훌륭한 조언자이며 웅변가인 말을 모는, 말이라고 하는 건 이제 우리 타고 다니는 말, 펠레우스 노인이 크게 통탄할 것이요 하면서 뭐 이런 좀 복잡한 얘기를 하는데요. 그분은 전에 자기 궁전에서 내게 아르고스인들의 가문과 혈통을 물으며 크게 기뻐한 적이 있었어. 그러나 지금 그들이 모두 헥토르 앞에서 몸을 사린다는 말을 듣는다. 그분은 자신의 혼백이 사지를 떠나 하데스의 집으로 들어가게 해달라고 불사신들께 두 손 모아 간절히 빌 것이요. 오 아버지 제우스와 아테나와 아폴로니여 하면서 뭐라 얘기를 하는데요. 그 옛날에 필로스인들과 창을 휘두르는 아르카디아인들이 급류의 켈라돈 강변에 모여 페이아 성벽 및 이아르다노스의 물줄기 옆에서 서로 싸우던 때처럼 내가 젊다면 좋으련만 하는데, 자기는 지금 늙어서 이제 못 나가겠다 그런 얘기거든요. 그래갖고 쭉 얘기를 하는 그런 얘기니까 너무 복잡하기도 하고 그래가지고 이건 빼버리고, 그래서 160편까지 이렇게 이제 떠들고 있단 말이죠. 그죠? 그런데 이제 마지막에 뭐라고 말하냐면은 158행부터 보면, 그러면 투구를 번쩍이든 헥토르도 당장 싸울 상대를 만났을 텐데 하면서, 자기가 젊으면 내가 막 나가고 싶은데 지금 자기가 나가기 힘든 게 나이가 늙어가지고 싸워서 이길 수가 없으니까 못 나가는 거 아닙니까? 하근을 전 아카이오이족 장수들인 당신들 중에 아무도
자진해서 지금 나가는 사람이 없다 이러면서 이제 좀 뭐라 그러는 거죠, 그죠? 꾸중하는 거죠. 이렇게 딱 꾸짖어 버리니까 9명의 이제 자원자가 생겨, 볼런티어 9명이 생겼어요. 이 말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사람의 어떤 심정을 건드리는 게 중요하다. 위기 상황에서는 중요한 게 그 용기가 가장 중요하거든요. 용기가 중요한데 예를 하나 들어보면 이런데요. 자기가 져서 책임을 못 지겠고 망신살스러운 걸 안 하려고 하는 게 사람의 본성이란 말이에요. 사람의 본성인데 지금 여기는 이제 사람의 마음을 자극해서 용기를 불어넣어서 9명을 끄집어 올리는데 왜냐하면은 이 헥토로 기다리고 있는데 자꾸 밀리면은 사기가 처지거든요. 그러면 트로이 군대가 보고 비웃을 거란 말이에요. 그럼 굉장히 불리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노인이 일어나가지고 이제 신기를 갖다가 자극하는 얘기를 이제 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그 우리가 굉장히 부담스러운 게 뭐냐면 여러 분야에서도 있는데 예전에 이제 신문 기사를 보니까 이런 게 나오는데 그 축구 경기에서도 그죠 이런 게 있는데 그 페널티전에 들어가잖아요. 그렇게 되면 선수들이 상당수가 자원해서 잘 안 차려고 한다는 그런 얘기가 많습니다. 그래서 물론 이걸 누가 정해주냐 감독이 이렇게 누가 차는지 이 오더를 짜는데 처음에 이제 물어볼 때 야, 자원하는 사람 잘 안 나온다는 거죠. 왜? 실축에 대한 두려움. 심지어는 실축 안 할 가능성이 90%나 되는데 자기가 혹시라도 그 미미한 가능성에 연루돼 갖고 지는데 만약에 원인을 제공하는 게 두렵죠. 사람 누구나. 그래 갖고는 너 한번 차봐 이러면은 안 찰라 그래요. 그렇기 때문에 그 용기를 못 얻는 경우가 되게 많아요. 그래서 그 경기가 이기느냐 못 이기느냐를 보게 되면 이 상황이 보면 알 수 있는데 그 예전에 그 2012년인데요. 뮌헨에서 벌어졌던 챔피언스리그 결승전을 얘기를 하다 보면 거기가 1대1로 이제 정규 시간이 끝나고 연장전 끝나고 해갖고는 그 저기 승부가 이제 연장전까지 안 났단 말이에요. 그래갖고는 이제 막판에 뭘 해야 되냐니까 그 승부차기를 해야 돼. 승부차기를 하는데 이 뮌헨 선수들이 부담이 몇 배가 있는 게 하필이면 홈구장이란 말이에요. 그죠? 그게 아다리 맞기가 굉장히 힘든데 그러니까 자기들끼리 모여서 이렇게 뭐 그걸 검토하는 거 아닙니까? 뭐 차고 싶은 사람, 말고 싶은 사람 하는데 상당수가 쭈삣쭈삣 다 발을 빼더라는 거죠, 그죠? 그래 갖고는 그때 이제 그 뮌헨 선수 중 하나가 화가 나가지고 그 동료들에게 엄청나게 욕을 했다고 그러죠. 이런 용기가 없이 어떻게 우리가 이길 생각을 하냐면서 자기는 자원한다고 해갖고 나오고 그랬는데 그 경기가 어떻게 되냐면은 그 말이 그 한 대로 홈 경기인데도 불구하고 그 부담 때문에 그런 것 같은데요. 승부차기는 실력으로 나오는 게 잘 아니니까 져버렸어요. 미네지고 이제 그 상대 팀이었던 그 당시에 프랭크 램파드와 존 테리가 있던 그 첼시가 이제 우승을 하게 되는데 적지에서 우승을. 그때 그 승부차기가 주는 그 부담감 이런 것들이 많이 회자가 됐는데 그래서 그 이 위기 상황에서는 그러한 그 용기를 내기 굉장히 힘듭니다. 그래서 누구 하나가 자극을 팍 줘버려야 돼. 줘버리면 벌떡 일어나게 되는데 그러니까 이제 이 자극을 받고 9명이 벌떡 일어나는 그런 그게 됐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162행에 보면 제일 먼저 일어나는 게 또 그 책임자로서 총사령관으로서 아가멤논이 일어섰어요. 근데 이거는 좀 형식적으로 일어선 것 같아요. 약간 전략적인데 설마 자기를 보내겠냐는 생각에 자기가 일단 일어섬으로써 사기를 진작시키고 그러고 난 다음에 다른 사람들에게 뭔가 책임감 있는 행동을 하기 위해서 일어난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아가멤논 일어서고 그 다음에는 우리 많이 봤죠, 그죠? 그 앞선 다목에서 엄청난 그 전투력을 보여주었던 디오메데스. 현재로서는 아킬레스가 없는 상황에서 가장 무예가 뛰어난 사람이라면 디오메데스라고 할 수 있는데 디오메데스 일어서고 그 다음에는 두 명의 아이아스가 일어서. 아이아스라고 하는 건 이제 사람 이름인데 두 명의 아이아스. 다음으로는 이도메네우스와 그런 다음에 또 이런저런 사람들이 쭉 나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마지막에는 또 오디세우스, 이 돌아가는 이야기, 오디세이아의 주인공 오디세우스, 트로이 목마의 아이디어를 냈던 오디세우스가 이제 일어서. 그래가지고 예,
이들이 이제 전부 9명이 나온. 그래서 170행에 다시 전차를 타고 싸우는 게레니아의 네스토르가 말했다. 그러면 모두 차례대로 제비를 던져서 누가 걸리는지 하자. 이렇게 이제 됐어요. 175행으로 넘어가면 그들은 저마다 자기 제비에 표를 하고 나서 그것을 아트레우스의 아들 아가멤논의 투구 안에 던져 넣었다. 백성들은 두 손 모아 신들에게 기도했고 넓은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말하는 자도 들어있었다. 아버지 제우스여, 아이아스나 티데우스의 아들이 뽑히게 하소서. 아마 얘들 둘이가 제일 무게가 뛰어나다고 봐야겠죠. 아니면 황금이 많은 미케네 왕 자신이 뽑히게 하소서. 아가멤논을 말하는 거죠. 아가멤. 그들은 이렇게 말했고 전차를 타고 싸우는 게레니아의 네스토르는 투구를 흔들었다. 그래서 이제 죄비가 이제 아이아스한테 딱 걸리는 게 나옵니다. 전령이 그것을 들고 무리 사이를 오른쪽으로 두루 돌며 아카이오이족의 모든 장수들에게 보여주었다. 그러나 그들은 그것을 알지 못했고 모두 자기 것이 아니라고 했다. 전령이 그것을 들고 무리 사이를 두루 돌아다니다가 드디어 거기에 표를 하고 투구 안에 던져넣은 장본인인 영광스러운 그 아이아스에게 갔을 때 그가 손을 내밀었다. 그래서 전령이 가까이 다가서서 그의 손에 쥐어주자 그는 제비의 표를 알아보고 마음속으로 기뻐하며 그것을 자기 발 옆 땅에 내던지고 말았다. 근데 재밌는 게 자기가 뽑혔다고도 기뻐하는 그런 모습이 나와요. 진짜 기뻐했는지 정말 알 수가 없는데. 자, 친구들이여, 내 제비, 제비 뽑기할 제비 말이죠. 럿이라고 하는데요. 럿. 분명하며 나도 마음속으로 기쁘게 생각하고 반드시 고귀한 헥토르를 내가 이길 것이다. 이 얘기. 그러니 자, 내가 전투의 무구들을 입는 동안 그대들은 크로노스의 아들 제우스와 함께 트로이아인들이 듣지 못하도록 혼자서 말없이 기도하시오. 하고 이제 이런저런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갖고 이제 그 다음에 있는 너무 자질구레한 내용을 좀 생략하고 좀 건너뛰고 206행으로 가가지고 206행. 이렇게 말하는 동안 그 아이아스는 번쩍이는 청동으로 문제. 이게 자꾸 청동으로 나오는 거 보니까 BC 1200년은 철기가 아직 제대로 보급이 안 된 때거든. 그러면 그 전 단계는 청동기 시대라는 걸 우리가 알 수가 있단 말입니다. 브론즈 에이지라는 말, 브론즈 에이지, 청동기 시대. 석기, 청동기, 철기로 가는 거 아니에요, 뭐 이거는 뭐 옛날부터 배운 건데 석기로 돌이 생활 도구가 되던 시대, 그 다음에 청동이 되던 시대. 그 다음에 뭐래요? 철이 무기가 되는 시대. 스톤 에이지, 브론즈 에이지, 아이런 에이지. 그래가지고 이제 3단계 인류 역사의 이 도구가 세 가지. 지금이야 이거보다 훨씬 다른데 석기, 청동기, 철기로 나눠. 스톤, 브론즈, 아이런. 철기를 쓰면 이제 막강해지죠. 그죠? 철기하고 청동기 수준 차이는 많이 나니까. 그래서 이제 지금 청동기 시대이기 때문에 모든 청동으로 지금 얘기해요. 그래서 예전에도 거울이 무슨 거울이냐면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유리 같은 거울이 아니고 구리 거울이라고 그래가지고 마리 거울이지 얼굴이 보일까 말까. 그러니까 거울 구실을 못하는 거죠. 그죠? 그런 얘기도 있다 이 말이에요. 이게 언제냐면 이제 그 거울이 완전히 발명되기 전에는 구리 거울을 썼다는 거예요. 얼굴이 보일까 말까 한다 이 말이에요. 자, 그가 무구들을 모두 몸에 입고 앞으로 달려나가니 마치 크로노스의 아들이 마음을 좀먹는 심한 불화 속에서 서로 싸우도록 부추겨 놓은 전사들을 향해 거대한 아레스가 싸움터로 걸어가는 것 같았다. 꼭 그처럼 아카이오이족의 우린 거대한 아이아스는 험상궂은 얼굴에 미소를 지으며 벌떡 일어나
그림자도 긴 창을 휘두르며 성큼성큼 발걸음을 옮겨 놓았다. 그를 보고 아르고스인들은 크게 기뻐했지만 트로야인들은 두려워 사지를 부들부들 떨었고 헥토로의 심장도 가슴 속에서 뛰기 시작했다. 일전을 앞둔 긴장이라고 볼 수 있죠. 그죠? 적이 나타나는데 아이아스의 용모 자체가 굉장히 우람하고 크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적군들이 봤을 때 와 하면서 압도를 당하는 거죠. 그러나 그는 자기 쪽에서도 싸우고자 도전한 터라 이제는 달아날 수도 백성들의 무리 속으로 물러설 수도 없었다. 이 묘사 자체가 굉장히 좀 저도 안 믿어지는데 헥토르를 갖다 굉장히 뛰어난 무술 실력자라고 그래놓고는 지금 비굴하게 그죠. 자꾸 도망가는 심정으로 묘사하고 있는 이 묘사도 의심스럽다는 거죠. 왜 그렇게 쓰는 건지. 자, 아이앗은 탑처럼 생긴 방패를 들고 가까이 다가갔으니 소가죽 7겹으로 된 소가죽으로 방패를 만드는데 이 겹을 7개 하나 둘 해가 7개를 했다는 거죠. 이 청동 방패는 필리에 사는 뛰어난 갓바치 티키오스가 공들여 만들면서 별의별 소개를 쭉 하고 있어요. 자, 이런 건 다 생략하고 그래갖고 이제 225에 가면 헥토로 앞에 딱 다가가서 한마디 하는 거죠. 헥토로야 이렇게 말하죠. 그죠? 이제 1대1로 싸워보면 어떻게 돼요? 그대도 똑똑히 알게 되리라. 사자의 용기를 가진 대열의 돌파자 아킬레우스 말고도 자 아킬레우스를 보통 우리가 고대 문학에서는 뭐로 묘사하면 사자로 묘사합니다. 발이 빠르다 아니면 사자로 묘사. 사자처럼 맹렬하고 빠르다는 얘기예요. 아킬레우스의 별명은 사자입니다. 라이언이라면 라이언. 아킬레우스 말고도 어떠한 장수들이 다나우스 백성들과 함께 하는지를 그러나 그는 백성들의 목자라고 하는 것은 우두머리를 말하는 거죠. 양치기를 말하니까 아가멤논에게 원한을 품고 지금 참전하지 않았다는 거죠. 아가멤논하고 관계가 안 좋아서 전쟁에 안 나왔다는 거예요. 바다를 여행하는 부리처럼 휜 함선들 사이에 휘어져 있는 함선들 사이에 그냥 휙 늘어져 있다는 누워 있다는. 하지만 우리도 그대와 맞설 수 있는 그런 자들이다. 아킬레우스가 뛰어난 게 아니라 다른 사람도 제법 많다 이런 얘기라고. 그것도 아주 많은 애들이 있다 다수가 이렇게죠. 자, 그대가 먼저 전투와 전쟁을 시작. 그러면 어떻게 돼? 한번 들어와 보시오 이런 말입니다. 들어. 그에게 투구를 번쩍이는 위대한 헥토르가 대답했다. 말이 되게 긴데 그죠 이게. 제우스의 후손인 텔라몬의 아들 아이아스여 백성들의 지배자여 그대는 나를 허약한 어린아이나 전쟁에 관한 일이라고는 아무것도 모르는 여자처럼 시험하지 마라. 전투와 전사들을 죽이는 법이라면 나도 알 만큼 안다 하면서 이제 말로 앉으려고 그렇게 대응하고 있어요. 나도 또는 오른쪽으로 또는 왼쪽으로 마른 소가죽 방패를 돌릴 줄 알며 하고 이제 쭉 얘기하는 거 좀 생각해버리고 난 다음에 이제 243회에 가게 되면 이제 따옴표 끝나면서 이제 어떻게 돼? 한번 하자 이렇게 되는 거죠. 일기토가 시작되는 게 244회입니다. 묘사가 나오는데 아주 간단합니다. 한 반 페이지도 안 돼요. 이렇게 치고받고 하는 전투 장면들에 대한 묘사가 나오는데 이것 때문에 제목이 헥토르와 아이아스의 결투라고 정해졌는데 그에 비해서는 이 내용은 양이 별로 안 많습니다. 이렇게 말하고 그는 그림자도 긴 창을 번쩍 쳐들고 던져서 소가죽 7겹으로 된 아이아스의 무시무시한 방패에 맨 바깥쪽에 8번째로 입힌 청동을 맞췄다. 묘사가 굉장히 치밀하죠. 그죠? 그리하여 딸지 않는 청동 6겹을 가르고 들어갔지만 이 7번째까지 뚫리면 이제 죽일 수도 있는데 7번째 가죽에서 멈추고 말았다. 아주 드라마틱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제우스의 후손인 아이아스가 그림자도 긴 창을 내던져 프리아모스 아들의 둥근 방패를 맞췄다. 그리하여 강한 창은 번쩍이는 방패를 지나 정교하게 만든 그의 가슴바지를 뚫고 들어갔다.
창은 곧장 그의 옆구리 옆을 스쳐 윗옷을 찢었지만 그는 몸을 틀어 금은 죽음의 운명을 피했다. 몸을 탁 비틀어 버리니까 스치고 지나가는 거겠죠. 그러자 두 사람이 동시에 긴 창을 뽑아서 이제는 창으로 한판 하는 거죠. 서로 마주 덤벼드니 그 모양이 뭐와 같았다? 마치 날고기를 먹는 사자들이나 결코 그 힘이 만만치 않은 멧돼지들처럼 보였다 이런 말입니다. 이게 이제 직접 묘사해서 직유법을 시밀리튜드를 쓰고 있어요. 직유법을. 그리하여 프리아모스의 아들이 창으로 방패의 한복판을 찔렀지만 청동이 그것을 뚫지 못하고 창끝이 구부러지고 말았다. 그래서 아이아스가 달려들어 그의 방패를 찔렀다. 창이 그것을 곧장 뚫고 들어가 덤벼들던 그를 밀치며 그의 목을 스치고 지나가자 창이 슉 스치고 지나가는데 이게 거의 안 부딪힌 게 아니라 조금 이렇게 찢어지듯이 갔어요. 그러니까 피가 나오는 거예요. 검은 피가 솟아올랐다. 그러나 투구를 번쩍이는 헥토르는 싸움을 그만두려 하지 않고 뒤로 물러서더니 들판에 있던 검고 들쭉날쭉한 큰 돌을 억센 손으로 집어들었다. 이제 돌을 집어들고요. 그가 이 돌을 던져 소가죽 7겹으로 된 아이아스의 무시무시한 방패 한복판에 있는 배꼽을 치니 청동이 요란하게 울렸다. 지금 서로 치고받고 하는 그런 장면이 살짝 나오고 있는 거죠. 그러자 이번에는 아이아스가 훨씬 더 큰 돌을 집어들어 빙빙 돌리더니 거기에 엄청난 힘을 실어 내던졌다. 그리하여 맷돌처럼 생긴 이 돌이 방패에 맞아 안으로 찍고 들어가며 그의 무릎을 내리치자 헥토르는 방패에 밀려 뒤로 벌렁 나자빠졌다. 그러나 아폴론이 얼른 그를 일으켜 세웠다. 그래서 그들은 이제 서로 맞부터 칼로 찔렀을 것이나 이때 제우스와 인간들의 사자인 전령들이 달려나왔다. 한 명은 트로야인들에서 온 이다이오스였고 다른 한 명은 청동 갑옷을 입은 아카이오이족 쪽에서 온 탈티비우스였는데 둘 다 슬기로운 이들이었다. 이들은 두 사람 사이에 호를 내밀었고 슬기로운 계책을 아는 전령 이다이오스가 이렇게 말을 했다. 전쟁이 이제 전투가 길어지고 있으니까 여기서 이제 뭐라 그럴까요? 하나의 그 중재안을 지금 말을 하는데, 자, 사랑하는 아들들이여, 이제 전쟁과 결투를 멈추시오. 구름을 모으는 제우스께서는 두 분 다 사랑하시며 두 분 모두 훌륭한 창수들이여, 창을 쓰는 사람들이죠. 우리 모두가 그것을 보았소. 벌써 밤이 다가왔으니 밤에 복종하는 것이 좋을 것이요. 자, 밤에 복종한다는 말도 메타포죠, 그죠? 밤이 되면 사람들이 순리에 따라서 밤은 뭐 하고 있어요? 쉬라고 있는 거죠. 컴컴할 때 일을 안 보여서 못하는, 몸도 피곤하니까 이제 밤이 됐으니까 쉬라 이런 얘기죠. 쉬라는 자연의 섭리를 얘기하고. 그래갖고는 이제 그걸 받아들여서 서로 쉬는 걸로 해서 합의를 보고는 300 이행이 나오는 것처럼 다시 화해하고 친구가 되어 헤어졌다 이래가지고는 하루만 쉬는 거예요. 그럼 그 다음날 또 하게끔 되는데, 그래갖고는 이제 그런 대목이 나오고, 그 이후로의 내용들이 그 뭐 뻔한 얘기긴 한데요. 그러고는 그게 장면이 넘어가는데 그 시신들의 매장이라고 나오죠. 그쪽으로 넘어가게 돼 있어요. 이게 327행부터는 그거에 관련된 그 연설문이 나오는데 그렇게 넘어간다는 거죠. 더 이상 일기토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327행에 보게 되면 이런 얘기가 나오는데, 자, 이렇게 얘기해요. 네스토르가 하는 말이다. 아트레우스의 아들이여, 그리고 전 아카이오이족의 다른 장수들이여, 장발의 아카이오이족이 많이 죽었소이다. 그리야 날카로운 아래에서는 아름답게 흘러가는 스카만드로스 강변에 그들의 검은 피를 뿌렸고 그들의 혼백들은 하데스의 집으로 내려갔다.
전쟁을 많이 해가지고 지금 죽은 사람이 많으니까 이때쯤 돼갖고 시체 정리도 한번 해야 된다. 전쟁이 한창 치열할 때는 뭐 그게 안 되죠, 그죠? 뭐 전율 통계도 못 내고 혼백도 뭐 이렇게 죽은 사람도 묻어주고 해야 되는데 안 되는데 이제 그거 할 때가 되는 거죠. 그래갖고 이제 그걸 하는 것이다. 자, 그래서 그러니 그대는 날이 밝아오면 아카이오이족의 전쟁을 쉬게 해야 할 것이요. 그러면 우리는 모두 모여 소나 노새가 끄는 짐수리들의 시체가 많이 있으니까 그래갖고 이걸 들고 올 수 있는 수준이 아니라 큰 데다 담아야죠. 그죠? 그래갖고 시신들을 실어 이리로 날라올 것이요. 그런 다음 함선들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 그들을 화장해서 우리가 고향 땅으로 돌아갈 때 뭐 뼈라도 좀 유족들에게 돌려줘야 될 것이 아닌가 이런 말. 이거하고 지금 맞물려가지고 지금 뭐가 있냐면 우리나라도 지금 그 1950년에 벌어져서 3년을 지속했던 그 6.25 전쟁, 코리안 워라 그러는데 한국 전쟁이 끝난 지가 이제 원래 6월 달에 되면 이제 70주년이죠. 그래갖고는 이제 지금 우리나라가 그동안은 가난하고 너무 정신이 없고 그래가지고 이제 전쟁 후 처리를 잘 못했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런 일들이 많이 밀렸었던 것이 경제력이 돌아오면서 여유가 생겨서 언제부턴가 지금 하고 있는데 6.25 때에 그게 지금 있어요. 우리나라의 그 참전 용사들 중에 어떻게 됐는지 확인이 안 되는 사람이 있어요. 근데 이제 거의 확률이 높은 게 전쟁의 여러 가지 전투 양상을 보면은 전사했을 가능성이 높은 사람들이 있어요. 그런 사람들은 그 전쟁 격전지를 찾아가서 그 사람들의 유해라도 찾자. 지금 뭐 어떻게 그건 안 남아 있잖아요. 70년 지나면 뭐 형체가 남아 있는 게 아니라 뼈밖에 안 남거든요. 뼈라도 찾아서 어떻게 됩니까? 묻어줘야 되겠다. 그래서 이게 이제 뭘 하냐면 유해 복구 사업을 하는데 그게 이제 지금 우리나라에서 활발하게 활동을 하고 있어요. 유해 발굴단이라 그래가지고 그 하나의 모티브가 됐던 것이 그 2004년도인가요? 우리나라에서 그 당시에 이제 그 최다 관중을 동원했던 영화가 있는데 태극기 휘날리며라고 하는 영화가 있습니다. 태극기 휘날리며. 저는 그 영화관에서 못 보고 쉽게 말해서 비디오 화면으로 봤는데 이게 이제 유해 발굴단으로 해갖고 이제 시작되는 스토리거든요. 그래서 주 스토리는 그게 하나 아니지만은 그런 활동이 굉장히 많이 되고 있다는 거죠. 특히 그 선진국, 그 유럽이나 미국 사람들은 굉장히 이게 치열하고 치밀한데 유족들이 지금도 그 베트남전, 한국전, 미국이 이제 출전했던 많은 전쟁들이 있는데 전사했다는 것만 알지 이제 시체를 못 발견한 사람들은 찾으려고 지금도 그거 하더라고요. 그 예전에 다큐멘터리 드라마에 나오는데 그래갖고 그것을 찾기 위해서 뭐 손녀 이런 사람들이 발벗고 나서가지고 그 자기 할아버지의 이제 유해를 찾기 위한 그런 노력들을 하는 걸 보고 있는데 이게 중요하긴 하죠. 왜냐하면 죽은 영혼이 쉽게 말해서 죽고 끝났으니까 뭐 시체가 뭐냐 이렇게 생각하는 게 아니라 그 망자에 대한 도리이기도 하고 우리 마음가짐이기도 하기 때문에 조상을 어떻게 모셔야 되느냐라는 측면에서 동서양이 동일하게 귀하게 생각한다. 그거를 갖다가 어설프게 생각하는 것도 굉장히 사람의 인성에 문제가 있다고 생각이 되는데 그래서 여기 나오는 335형처럼 그들의 자식들에게 뼈라도 가져다 줄 수 있게 합시다 하는 그런 마음이 동서고금을 막론하고 공존하는 그런 정신세계가 아니겠는가 이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원래는 이 6.25 전쟁이 일어난 지 70주년이 됩니다. 그래서 앞으로 1개월 지나면 그날이 오는데 저도 그 당시에 태어난 사람도 아니고 그 까마득한 후에 태어난 사람이긴 하지만 우리나라에 지금 굉장히 중요한 이 근대사의 획을 그었던 사건이고 그것 때문에 지금 분단이 고착이 되는 그런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지금 해결을 해야 될 그런 우리 민족의 과제고 그러니까 누가 대통령이 되든지 간에 항상 늘 강조하는 것은 평화 통일을 하겠다고 항상 그 정책에다가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게 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그런 것도 여러분들은 지금 세대가 많이 지나서 심지어는 2000년 넘어서 태어나고 하는 그런 사람들 아닙니까? 여러분 태어났을 때는 6.25 전쟁 발발한 지 50년도 지났어요. 저하고도 엄청나게 차이 나는 사람들인데 그래서 이런 것들에 대한 생각을 좀 할 때가 됐다는 거죠. 그래서
원래는 아마 그 성대하게 행사도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정권 자체가 그런데 관심 있는 건 정권은 아닌 것 같아요. 그래서 그거는 뭐 어쩔 수가 없는 거지만은 우리는 알 건 알아야 된다는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그래서 뭐 여기까지 하고 나머지는 뭐 그렇게 뻔한 얘기입니다. 시신들을 수습하는 거고 우리가 오늘 다룬 데까지가 중요한 대목이죠. 오늘. 그리고 다음 시간에는 막바로 그 8권으로 넘어가서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경청하신 데 대해서 감사드리고 오늘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